유치원 사립 초등학교 보냈으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 이상으로 노력을 해줘야 그때 배웠던 것들이 계속 몸에 남아있거든요. 그럴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지켰던 수칙은 3가지 정도예요. 첫째 때 했던 그런 실수로는 안 할 것 같아요. 첫째 때 제가 정말 밀어붙였거든요. 어린 나이부터 영어에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기가 부족한 경우가 학원을 믿고 학원에서 하니까 되겠지. 그러고 그냥 중학교를 진학을 한 거예요. 근데 아이를 들여다보면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거 보시는 어머님이 계신다면 열심히 외우자. 다른 어려운 독해 문제집 풀 시간에 그냥 교육 전문가는 자신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시죠? 오늘 15년째 새 아이를 사교육 없이 교육하고 계신 중등 영어 선생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아이의 엄마이자 중학교에서 14년째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정주안이라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선생님이 사교육 없이 아이들을 기르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사교육을 안 하고 계신 거죠? 지금으로서는 안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네.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둘째 아이를 유명 어학원에 보내놓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맞습니다. 너무 실망했다. 네. 이런 사례가 있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영어 교사지만 영어 교육은 어릴 때 시키는 걸 반대하는 주의예요. 네네. 네. 모국어가 탄탄히 쌓인 후에 영어를 공부해야 그만한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근데 둘째가 갓 태어나서 외국에 나가게 된 거예요. 아이 아빠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외살이를 했고 거기서 6년 동안 지내고 왔으니 영어를 배운 게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안 보내고 싶은데 아이가 배운 것도 있고 좀 돈도 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좀 본전도 생각이 나고 해서 운명히 하자 몇 그 식으로 학원을 보내긴 했었어요. 네. 대형 어학원이니까 잘 배우겠지 하고 학원을 믿고 한동안 놔뒀었습니다. 근데 한 6개월이 지나고 아이가 학원 숙제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법 어려운 단어는 읽어내고 곧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다른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이거 읽어보자. 쉬운 단어는 또 못 읽어내는 거예요. 학원에서 배웠던 어려운 단어는 읽어내는데 쉬운 단어를 못 읽어요. 분명 외국에 살다 왔을 때 공부를 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가지고 한 1주, 2주 더 지켜봤죠. 아무리 봐도 이대로 나가서는 전기스트에 내주러 가는 아이 있죠. 네. 그 아이가 꼭 저희 아이가 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감히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니지 말자. 그 당시에 둘째가 2학년 초중반이었기 때문에 제가 믿던 신조랑도 맞지가 않았잖아요. 저는 그쵸. 초3부터 학교 교육에 딱 맞게끔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어릴 때 한 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아이가 잘 따라가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냥 끊고 한국어에 더 집중을 하자. 그래서 책 읽고 말 많이 하고 몸 부대끼면서 그런 시간을 3학년 중반까지 보냈던 것 같아요. 3학년에 들어가서 알파벳 다시 배우고 재밌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니까 거기서 또 흥미를 보이기 시작하길래 그때부터 그냥 차근차근 책 봐가면서 소리내어 읽기 그런 식으로 되게 부담 없이 다가가게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교육 없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사교육 없이 한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이시니까 집에서 뭔가 되게 많이 가르쳤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진짜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 아니에요. 아이들 공부는 그냥 가볍게 다가가자라는 철칙이 있거든요. 네네. 초등학교 때는 공부하는 습관만 잘 기르면 된다. 어떻게 해야 중학교에서 성공하고 고등학교에서 성공하는지 저만의 교육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 보니 밀어붙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밀어붙여서 안 좋은 결과를 많이 봤거든요. 어릴 때 영어 유치원 사립 학교를 다녔어요. 아이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라는 대답이 거의 50% 이상이에요. 제가 생각해봐도 너무 어릴 때부터 해서 지쳤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나면은 거기서 배운 게 있으니 나중에 알아서 잘할 거야 라고 믿고 노력을 안 하시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영어다 보니까 언어는 시작을 한번 발을 들이면 정말 끝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 번을 끊으면 그게 쏜살같이 사라져요. 성인도 마찬가지인데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빨리 배우는 만큼 빨리 까먹거든요. 어릴 때 영어 유치원 사립 초등학교 보냈으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 이상으로 노력을 해줘야 그때 배웠던 것들이 계속 몸에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럴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지켰던 수칙은 3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는 공부의 주인은 아이가 되게끔 만들자.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공부 습관 기르려고 첫째 때 했던 그런 실수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 실수. 이게 되게 값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첫째 때 제가 정말 밀어붙였거든요. 첫째 초등학교 1학년 때가 해외살이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사정을 잘 몰랐던 거예요. 듣던 말은 또 많으니까 한국 애들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한다더라. 선행 안 하면 큰일 난다더라. 막 이런 얘기를 들어서 한국에 언젠가는 가는데 이대로 외국에서 우리는 모른다 그러고 영어 하나만 믿고 이렇게 지낼 수는 없으니까 더 위기감이 있으셨겠네요. 네. 그래서 문제집 사와가지고 1학년 되자마자 막 문제집 풀리고 너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뭐 소마셈 팩토 막 갖다 밀고 네네네. 애는 막 울면서 안 한다. 막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구멍에서 밀어붙였거든요. 네. 그랬더니 아이가 tik증상도 여러 가지로 나왔어요. 손톱 깎아준 적도 한 1년 동안 없고요. 다 물어 뜯어가지고. 네. tik증상이 소리도 하고 행동으로도 나오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2, 3학년, 4학년을 가면서 점점 놓고 그냥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가기 시작했어요. 공부의 주인 아이다라는 게 그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제가 짠 계획표가 아니고 아이 입에서 나온 계획표. 그러니까 물론 아이이기 때문에 공부 언제 할 거야? 공부 뭐 할 거야? 공부 어떻게 할 거야? 하면 아이들이 대답은 못해. 그래서 부모님이 약간의 아웃라인은 정해주셔야 돼요. 3학년 정도 올라가면 국영수 사과라는 걸 배우니까 이런 과목이 있는데 너 어느 요일에 무슨 과목을 하고 싶니? 너 몇 시에 하고 싶니? 분량은 어느 정도 하고 싶니? 너무 터무니없이 뭐 한 문제, 두 문제 한다면 어머니가 설득을 하셔가지고 한 장, 두 장으로 늘리실 때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은 아이 입에서 나오게. 그래야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약속이 돼서 아이가 지키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이가 약속을 안 지키면 부모가 할 말이 생겨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아이가 8시에 공부를 한다 했어요. 근데 8시에 안 해. 하는 애들 드물죠. 30분이 되었건 40분이 되었건 1시간 후가 되었건 저는 칭찬을 해줬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그래. 오늘 그래도 하나 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부 습관을 키워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 때 구멍은 꼼꼼히 채우고 가자가 제 수칙이었어요. 지금 첫째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교육 없이 잘 버티고 있진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숫자나 영재가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선행을 막 1년 이상 나가보니까 흔들려요. 현행이. 그게 눈에 보여서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를 하면 당연히 한 학기는 기본적으로 빨리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더 잘한 애들 1년, 2년도 가긴 가는데 저희 집 애들은 딱 1년이 마지노선이었어요. 그 안에 다지다 보면 한 학기에서 빠르면 1년,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게 계속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0번의 잔소리보다 한 번의 경험이 낫다라는 철칙이에요. 저도 이거는 되게 지키기 힘들긴 하거든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얼마나 무수한 아이를 많이 보겠어요. 그렇죠. 그런 애들만 보이잖아요. 네. A라는 애는 A에 달란트를 지녔고 B라는 애는 B에 달란트를 지녔고 근데 저는 부모니까 우리 아이는 A, B, C, D를 다 가졌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비교 때문에 잔소리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잔소리를 열심히 해봐야 제 입만 아프지 아이한테 가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경험하게 해주자. 그 경험이 차라리 빠른 게 낫다. 부모님이 염두에 주시면 좋은 게 우리 아이들이 교육과정에 몸을 담는 12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초등학교 때 공부가 탄탄한 게 되게 중요는 해요. 네. 초등학교가 탄탄해야 또 중학교 가서 잘하고 중학교가 탄탄해야 고등학교 잘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상위권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지는 날이 있듯이 아이가 가다가 한번 삐끗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삐끗하는 게 무서워서 어머니들이 막 잔소리를 하세요. 네. 저를 포함해서. 근데 그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잔소리를 해서 어찌 메꿔도 그게 탄탄하진 않더라고요. 아이가 진심으로 우러나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끌려가듯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탈로가 나더라고요. 네. 고등학교 가서 탈로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초중 시기는 실패하게 해보시고 말 안 들으면 그냥 포기하셔도 돼요. 아이들 직접 겪게 하시고 한 번 시험이 인생을 좌우하지 않거든요. 수행평가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고 다른 시험에서 얼마든지 커버를 칠 수 있으니 네. 한 번 정도는 실패하게 해라. 그리고 초등학교 때 좀 부족하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또 분발하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럼요. 중학교 때까지는 얼마든지 실패를 해도 괜찮은 네, 거죠. 괜찮다고 봅니다. 중등 영어 선생님이시니까 네. 이제 영어를 본격적으로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요즘 중등 영어 시험이 완전히 달라졌다. 부모 세대가 상상도 못할 그런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초등 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저희가 공부했을 때처럼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렇게 지필평가가 있는 거 맞고 네. 듣기평가도 있어요. 두 가지는 계속 유지 중이고 교과서 내용도 살펴보면 그 영어의 본질이라는 건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달라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 건 수행평가예요. 수행평가가 말하기랑 쓰기 수행평가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듯이 한두 문장을 외워서 말하고 이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암기 기반이긴 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방향은 모든 과목에서 네. 암기를 지향하는 수행평가를 해라. 그러면은 프리토킹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네. 너무 어렵긴 그렇죠, 하죠. 어렵죠. 어쨌거나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평소에 말하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입 근육이 영어에도 최적화되게끔 계속 말을 해보는 거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간단한 책을 소리 내어서 읽어보게 시키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읽으면 모르는 단어 쓱 지나가고 이해 안 돼도 쓱 지나가고 맞아요. 빨리빨리 읽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소리 내서 읽으면 굉장히 달라져요. 그냥 읽으면 시각 정보만 나한테 들어온다면 소리를 내서 읽으면 그 시각 정보를 내가 반영을 해서 말을 했으니까 청각도 귀에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그걸 제대로 읽으려면 이걸 독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독해를 한다는 건 문장 구조를 되게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언어적인 능력도 향상이 되는데 도움이 되겠죠. 말하기 평가가 친구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SNS 시대라 익명성 뒤에서 자기의 의견을 자판으로 얘기를 하다가 얼굴을 드러내고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 떨리죠. 음악 시간에 가창 시험 노래 부르는 것도 애들이 달달달달 떨면서 그렇죠. 노래를 한대요. 그러니 긴장하면 아무리
잘 외워 확 까먹어버리고 네. 못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되게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회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입 구조를 영어 말하는데 신속하게 아무리 긴장돼도 어떤 단어라도 말할 수 있게끔 그 정도 수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쓰기 수행평가도 한두 문장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짧으면 한 달락이고 길면 두세 달락까지도 저는 중3을 이번에 맡았는데 두세 달락은 쓰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긴 글을 한 편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영어로 써봐? 그러면 막혀요.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요즘 아이들이 생각하기 싫어해서 생각 드문데 그걸 영어로 하다 보면 막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영어 쓰기 수행평가 연습을 시켜도 만약에 영어라는 언어가 너네 사고를 막는다면 그냥 한글로 써도 좋아. 일단 생각이 있어야 쓸 수 있어. 네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고를 해내는 게 너무 힘든 과정이니까 초등학교 때서는 언어 쪽에 더 초점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장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될 구조는 3가지 유형밖에 없거든요. 영어에서. 네.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우리가 어릴 때 1형식에서 5형식 배웠던 네. 그 어렵게 느껴졌던 그 아이긴 한데 그게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고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딱 3개만 하시면 돼요. 3형식까지. 계속 자동화가 되게끔 열심히 문장을 익혀나가는 그 안목을 키워주시기만 해도 나중에 중학교에 와서 자신의 생각이 쌓였을 때 그런 문장 구조가 있기 때문에 영어로 표현하기도 좀 더 수월하게 느껴가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어 실력을 보기보다는 쓰기 평가에서는 논리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문장 구조만 잘 알고 있으면 나중에 생각하는 힘은 다른 교과목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길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 말고도 국어, 사회, 과학, 기본 개념 잘 익히고 그런 것들로 내용 파악은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시고 영어는 내용 교과가 아니니까 기능 교과다 보니까 네. 중학교 때까지도 문장 구조를 잘 읽어내는 힘만 잘 키워주시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 엄청나게 많은 거를 복잡하게 익히고 그러지 않아도 네. 학교 과정을 구멍 없이만 잘 따라갈 수 있어도 네.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이런 네네네. 말씀이신 네. 거네요? 다른 과목들까지 착실히 한다면 초등학교 때 영어를 충분히 했다. 이렇게 영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와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다. 그런 경우는 맞아요. 어떤 경우예요? 3가지 유형을 파악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기본기가 부족해요. 아이들이 되게 어린 나이부터 영어에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기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저희 둘째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학원을 믿고 학원에서 하니까 되겠지. 그러고 그냥 중학교를 진학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아이를 들여다보면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거죠. 어. 영어에서도 고민은 성적만 낮출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민하면 그 고민하는 시간만큼 성적은 뚝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과감하게 초등 과정을 다시 메꾸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단어는 잘하는데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대요. 저도 이런 경우가 되게 의아했어요. 단어를 아는데 왜 해석이 안 되지? 그냥 조합만 하는 건가요? 만약에 people all over the world enjoy webtoons 이런 예문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주어는 people all over the world 이게 주어거든요. 네. 근데 대충 해석하는 애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웹툰을 즐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 예문만 봐서는 그렇게 뭐 해도 되잖아. 괜찮은데 싶어요. 근데 같은 구조인데 조금 바꿔보면 people in Korea enjoy webtoons. 정확한 뜻은 한국 사람들이 웹툰을 좋아한다는데 대충 해석해버리면 마치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웹툰을 좋아해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독해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문장 구조, 주어가 어디까지고 주어에 딸린 식구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능력이 꼭 길러줘야 됩니다. 단어는 아는데 해석이 잘 안 된다는 애들은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안타까운 경우긴 한데 감으로 맞추는 경우예요. 간혹가다 한 명 아이들이 찾아와요. 저 영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곧잘 하는 아이예요. 성적이 나쁘지 않아요. 한 A, B를 받는 네.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영어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살펴보니 이 아이가 대충 감으로 때려잡는 문제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기본기는 있는데 2번과 4번 중에 막 고민을 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을 캐치를 못하는 거죠. 글의 메시지라든지 문장 구조에서 그냥 대충 감으로 2번 모르겠고 4번 오케이 그냥 4번 하자 이렇게 찍은 경우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점수는 좋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교사인 저도 발견해내기가 어려운 케이스예요. 그래서 되게 뒤늦게 발견하거나 못 발견하고 고등학교 가서 네. 알게 되는 케이스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는 2번이 아닌 이유를 논리적으로 습득을 하면서 체득을 하는 수밖에 없죠. 중등 때까지는 A, B 이렇게 맞아도 네. 고등 가서 확 무너지는 애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잘 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실패를 겪어보게 해라. 아이 스스로 판단하게 해라. 아이가 잘
자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 내릴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지 않으면 자신을 깊게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하는 거는 주변인이 아니라 본인이어야 되는 거죠. 본인이어야. 본인이 그걸 못 깨달으면 아무도 깨달으면, 찾아줄 수 없는 아무도 거네요. 찾아줄 수 없어요. 그래서 실패 경험하게 해야 되는 거고 부모님이 너무 깊게 관여 안 하시는 게 공부의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사실은 알긴 알거든요. 네, 나 맞아요. 감으로 했어. 맞아, 나 이건 맞아요. 애매해. 맞아요. 오늘 하신 말씀이 너무 다 퍼즐처럼 네. 이어지는 게 아이가 자기 스스로 메타인지가 안 되면 안 스스로 공부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아무도 그걸 발견해주지 못한다는 거네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고등 영어는 중등 영어와는 또 다른 세계다. 네, 이번 수능도 용암 네, 영어였다고 맞아요. 얘기를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고등 때 빛을 발하려면 또 네. 어떤 게 뒷받침이 돼야 잘할 수 있는지. 중등과 고등의 차이는 양의 차이. 과 질의 차이 둘 다 있기는 해요. 초등에서 중학교로 가도 양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의 양 차이는 진짜 급격하게 늘어나거든요. 중학교에서는 시험 범위가 2단원이면 본문이 2개 정도 들어가고 교사가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지문들이 있다 해도 뭐 100자, 200자 내외 짧은 글이에요. 교과서 본문도 300에서 400자로 되게 짧은 글이거든요. 봐야 되는 게 기껏 한 3개 글 정도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암기를 많이 하는 그죠, 거죠. 맞아요. 공문 암기. 암기해서 중학교 시험은 어찌어찌 잘 해요. 근데 고등학교는 분량이 확 늘어납니다. 교과서 본문 자체가 700에서 800자 자리로 늘어나서 한 네. 2배로 늘어나고요. 시험 범위는 중학교는 3개의 지문이었다면 여기서는 10개 가까이 일반 고등학교가 그 정도로 늘어나요. 근데 특목고나 자사고 이런 네. 쪽이면 거기서 또 2배 정도 더 늘어나니까 많게는 10배 정도도 늘어난다고 봐야 네네. 돼요. 그러면 암기로는 도저히 안 된다. 라는 결론이 이르죠.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인지적인 능력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쉬운 내용도 다루지만 플러스 거기 철학적이고 추상적이고 심오한 글들을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머님들이 고등학교 영어 잘하려면 중학교 때 어려운 거 많이 읽어놔야 돼. 이러고 어려운 걸 막 들이밀어요. 근데 평범한 아이들인 경우에는 그런 걸 갖다 내밀면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면 영어에 지쳐가지고 빠르면 중학교 때 나가 떨어지고 억지로 착해가지고 엄마 말 잘 듣고 해서 중학교 왔지만 고등학교 가서 나가 떨어지고 그런 케이스를 정말 많이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초등학교 때는 6개 문장 중에 3가지 형식이라고 했잖아요. 네. 2가지가 남았잖아요. 네네. 그 2가지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목적어가 2개 있는 거 그리고 목적어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목적어 보어가 따라오는 경우 그리고 확장이 되는 게 형용사의 역할들이 다양한 모습을 띠고 나타나면서 문장이 엄청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건데 그 기본적인 문형 추가 2개 되는 것까지도 자동화 시켜놓으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용적인 측면은 다른 교과를 배우면서 채워지고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영어 공부도 할 거잖아요. 뭐 EBS 교재 그런 거 풀다 보면 거기서 철학적인 내용을 또 마주하게 돼요. 그런 데서 또 배우는 내용이 있거든요. 내용 교과가 아니에요, 영어는. 내용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어휘 그리고 기본적인 기본 문장 구조 파악을 자동화시켜 놓겠다. 그래서 중학교까지 어휘를 정말 많이 외워놔라.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얘기를 안 하는 거고 수업 중에도 하자면 정말 깊이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까지 할 시간은 없다.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는 너네의 몫이야. 진짜 외워야 돼. 가능한 많이 외워놓고 고등학교가. 근데 외우기 싫어하니까. 네. 고등학교 가는 아이들이 깨닫고 와요. 선생님 그때 하신 말씀. 맞았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는 어머님이 계신다면 아이들한테 단어 열심히 외우자. 다른 어려운 독해 문제집 풀 시간에 그냥 단어 열심히 외우게 주시고 문장 구조 파악만 잘해 놓으셔도 고등학교 가서 어느 정도 승산이 있겠습니다. 고등학교 가서도 단어 외울 게 많아요. 왜냐하면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지니거든요. 네네. 뜻을 모르고 고등학교 때 단어를 만나면 그 뜻밖에 몰라서 해석이 안 돼요. 네네네. 그러면 아무리 문장 지식이 많고 문법 지식이 많아도 해석이 안 되겠죠. 중학교 때 독해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문법의 문장 구조를 파악하세요 이렇게 했지만 그런 문장 구조 파악하는 거 연습하려면 독해 문제집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주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등학교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 나온대.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으로 어려운 문제집 들이밀라는 얘기 그건 좀 주의해 주십사 이런 얘기고 중학교 때 독해를 문제집을 푸실 때는 한 단락이라도 정확하게 읽어 나가는 그냥 문제 맞았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이 단락을 진짜 얘가 잘 이해했느냐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은 국어 공부하듯이 똑같아요. 한 단락에 나오는 키워드 뽑아내고 그걸 가지고 한 문장으로 글의 주제를 요약하는지 그런 연습만 제대로 해주면 충분히 쉬운 걸로 연습을 해놓으면 그게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를 만났을 때 충분히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선생님 포함 여러 과목 선생님들이 네. 같이 문해력 책을 쓰셨어요. 맞아요. 그 문해력 책에서 과목별로 문해력을 키워야 되는 방향성이 약간씩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수능 지문이 120자에서 200자 안쪽에 그러면 그 짧은 글 안에 모든 또 내용을 담아야 되니까 내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구조를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런 구조 때문에 글이 어려워지니까 우리 아이들은 글을 읽어낼 수 있는 문해력을 길러야 되는 거죠. 그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단락에서 키워드 찾아내고 키워드로 한 문장을 요약해서 메시지를 정리하는 연습 그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 궁금하네요. 중학교에서 영어를 유독 좀 잘하는 애들이 있기는 있잖아요. 있죠. 걔네들이 뭐 외고나 영어를 많이 쓰고 영어가 도움이 되는 고등학교에 가죠. 진학을 하는 네. 경우에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추는지 일반 아이들과 비교해서. 그 아이들 특징은 항상 한글로 된 책이든 영어로 된 책이든 책을 가까이 한다는 점이고 어릴 때부터 영어가 탄탄히 쌓여와서 단어도 잘 알고 문장 구조도 의식적으로 파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동화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외고를 갔어요. 특목고 갔어요. 전사고 이런 데 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영어가 어려운데요. 결국엔 또 영어가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어가 문제가 아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봐도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그런 영어 기본기가 탄탄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가서 어렵다는 건 고등학교 양이 일단 절대적으로 많아지는 것을 억눌리는 거 하나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은 영어에서 마주하는 그 내용 자체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가 못한다는 것은 한글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국어는 모든 과목의 기본입니다. 영어 아이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억지로 끌고 갈 시간에 차라리 그냥 국어 책 한 번 더 읽혀주시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더 할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영어를 그렇다고 너무 안 하니까 불안해요. 근데 영어를 하자니 또 애가 못 이해해요 하신다면 한글로 된 해석을 먼저 읽고 영어 지문 읽고 그렇게 거꾸로 가는 방식으로 해서 국어 독해와 영어 독해를 동시에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번 읽고 나면 이해가 되어 있으니까 한글의 이런 뜻이 영어로 이렇게 쓰이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눈이 또 시간적 여유, 마음적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선생님 말씀을 들으시고 이번에 쓰신 책이 너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책 나눔 이벤트 진행하거든요. 오늘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문제를 하나 내주실 거니까 이거에 대한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퀴즈 한번 내주시죠. 네, 제가 지금 영상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있어요. 영어 문해력을 키우려면 어휘랑 이거를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했거든요. 4단어입니다. 네, 4글자고요. 저희가 초성을 이렇게 띄워드릴 거거든요. 이 초성에 맞는 답을 적어주시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시간으로 넣어둘 테니까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